현대시는 가는 현대시인데 나는 시가 아니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섞여 있는 경우가 좀 있고. 실제 모의고사는 시 자체가 시가 두 개가 안 나오고 스피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거고. 일단 입설이나 시험이 학교에서 어떻게 그 모의평가 현대평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어들 기준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내용은 다 배제하고 나올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을 거라서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은 일단 좀 어려울 거고 일단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는 좀 어려울 거고 당연히 결과는 그날 어머니에게 다이렉트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등급하고 점수는 보내드릴 거고 그냥 어이시험 뺄잖아 제가 착하게. 차라리 어휘 넣었구나. 어휘를 빼는데 시험은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이렉트는 좀 부담스러워요. 알았어요. 일요일날 보내드릴게요. 한참을 바뀌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불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 4번의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4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설은 3분의 2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 앞부터 서술한 한문문체이다. 설은 직관적 통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과정일 수 있다. 유추는 저번에 모의고사도 했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겹치는 부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통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유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유추는 이거였죠. 유사한, 비유적, 추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추측은 뭐가 될 거야?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훨씬 더. 반대로 겹치는 게 전혀 없어. 이건 유추가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기를 봐보세요. 2번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사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의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드러나며 상황과 정서는 소재 시어뿐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이미 가에서 상황은 뭐라고 알려준 거야? 가의 상황 자체는 이별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이별 상태에서 머뭇거린다는 얘기 나오잖아. 머뭇거린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이별하는 사람 자체와 이별하는 게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도 딱 봐도 하고 싶으면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이 정서가 이별할 때 저는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채님 무서워. 네? 표정이 좀 무서운데 오늘 근엄하신데. 네? 안경의 여부 때문에 그런가 봐. 안경이 없으니까 뭔가 좀 더 그 눈이 좀 약간 좀 부리부리한 느낌? 안경을 쓸 때, 아니 그 부리부리한 게 크다 작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또렷해 보인다? 안경을 끼면 좀 더 선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안경 안 쓰면 약간 좀 더 찡그려 보이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선해 보여요. 네? 이거보다 선하잖아요. 안경 쓰시고 사니까. 아 이런 거겠지. 선이 눈이 안 보여도 그러겠지. 네, 원래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자, 가를 보세요 한번.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길은 이별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립다가 말을 할까 하니까 또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거니까 1년과 2년에서 뭐가 보여? 정확하게 머뭇거림이라는 정서 자체가 잘 보이죠. 네. 물론 이 두 사람이 왜 이별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서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니다. 물론 뒤에 흐르띠다려 이런 건 이제 방언이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까마귀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래 공통점 해가 지니까 빨리 가야 돼. 그 다음 따라와 이런 거니까 둘 다 사자의 이별을 뭐해요? 빨리 이별해 가야 돼 라고 재촉하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죠. 시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김선혜 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김선혜 씨는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좀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까마귀하고 물이 사람한테 막 뭐 이렇게 재촉할 수 있어? 아니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나는 지금 선이라고 아까 나오긴 하는데 선은 분명히 깨달음 자체를 주는 글이라고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걸 좀 짧은 말로 하면 교훈이라는 얘기죠. 물론 교훈은 개인적인 수도 있으니까 막 되게 거대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욕설, 이욕이 이제 그 지붕에 관한 얘기고 이게 전문이에요. 되게 짧죠. 행란체가 타락해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해서 이들을 모두 수리했다. 왜? 지탱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수리한 거죠.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어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다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오래 방치하면 뭐 한다는 거야? 수리비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 땐 뭐 해야 돼? 수리비가 많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고치라는 거지. 얘네 공부하고 똑같네. 오랫동안 안 하면 계속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 어차피 성적은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갈 데가 어딨어. 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뒤로 가고 싶어? 뒤로 갈 데밖에 없는데. 에이 아니지. 앞으로 가야죠. 채린 씨. 그죠? 채린 씨 사이가 되게 이상하네. 네. 채린님. 그죠? 네. 뭐든 붙여도 이상하잖아요. 예? 뭘 붙여도 이상하잖아요. 채린 학생. 어이 괜찮네. 그치? 병아리 씨. 이 초딩 같지 않냐 니? 생긴 게. 근데 얘도 초딩 같긴 하네. 아 니네 다 초딩 집단 같아. 왜 이렇게 다 애들이 동안이야? 아 나만 동안이네. 젠장. 뭐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얘네는 고등학생 얼굴 같지 않은 이 느낌. 아직 중학교 1학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아 그래요. 이거 초육 같은 느낌. 그치? 좋은 거야. 나같이 노안보다 낫잖아. 이 고에 들어갔는데 남들이 딱 봐도 그 예비역 같다 이런 느낌 이건보다 낫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이에 나는 느끼는 것이 있었다. 뭘 느낀다는 거야?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은 전문된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탄관을이라고 얘기하죠. 간신배나.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이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은 것인가? 어찌 상하지 않겠는가? 그럼 처음에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고 사람의 몸, 이걸 갖고 정치까지를 점점 확대한 거지. 네. 그럼 세계의 공통점은 뭐야? 오랫동안 방치하면 분명히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공부처럼 말하는 건 이 세 개 중에 뭘까? 정치. 그렇지. 정치. 딱 봐도 여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가는 건 뭔데?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쓴 거다. 진짜 얘기는 여기야. 정치도 오랫동안 간신배들을 그냥 두면 나라가 망한다.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유추방식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는 글의 종류가 시잖아요. 서는 글의 종류가 뭐냐면 수필 종류예요. 산문이라는 얘기죠. 그냥 고전 수필을 다른 말로 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갈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래. 가가 사실적 세계야? 아니지. 나가 허구적 세계야? 아니지. 차라리 이게 허구고 이게 사실이죠. 수필이니까. 그리고 개인 경험이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두 번째. 가의 화자는 임의로 설정된 모습이고 나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다. 수필이니까 이게 맞죠. 정답 2번. 세 번째. 함축적 언어는 가가 맞죠. 나가 아니라.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시라는 장르 자체가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거고
최장난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가 자체가 대상과 지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면 뭐하러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 둘 다 운율감. 근데 운율감은 얘만 있죠. 시간 운율이 있는 거지 상무는 운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 사용된 어미를 통해서 행동과 행동의 멈춤에 대한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말을 할까? 그냥 갈까? 이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내적 갈등 맞죠? 그 다음 다시 어서 등의 부사는 떠남과 그런 것에 대한 결단을 보여준다. 근데 다시 다음에 뭐가 나왔어? 아, 더 한번 볼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서는 맞을 수 있어도 어서도 자기 떠남의 결단도 아니죠. 누가 재촉하는 거고 다시는 머뭇거리는 거니까 안 맞죠. 정답 2번. 자, 연애야 부사는 뭘 꾸민다? 예? 동사 말고 하나 더. 그렇지, 그 두 개. 오케이? 그럼 네가 얘기하는 명사 꾸미는 건 뭐야? 형용사 아니야. 형용사 아니야. 뭐야? 관형사, 관형사. 예. 오케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까마귀와 지는 애는 떠나야 되는 상황임을 환기시킨다. 그렇죠. 까마귀가 해가 지니까 가야 돼.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네? 까마귀니까. 형 안 되네. 살짝 가래가 살짝 있어요. 오늘은 좀 안 되네요. 네, 원래는 잘 됐는데.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창피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창피해. 자, 네 번째, 의도적 행간이 낭송 속도 조절, 화자의 머뭇거리는 명사 들어야 분명히 위에 그런 그 행의 배열 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의도적 행간에 가리한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 그러면 거기 있잖아. 첫 번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지가 원래 같이 써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할까 뒤에 한이를 밑으로 내렸죠. 이게 의도적인 행간이지. 그 다음 1, 2는 짧은 시행이고 3, 4는 좀 더 길죠. 네. 이건 너무 눈에 보이고.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래. 기억은 물이야. 물은 뭐하고 있어? 나를 재촉하는 거지. 그 다음에 비는 행랑체 자체가 퇴락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화자가 동경한 대상이 아니죠. 니은은 문제상을 유발했다. 그렇죠. 얘가 결국 행랑체를 못쓰게 만든 거니까 정답 2번 나오죠. 자, 볼만한 거 3번은 뭐 상관없고 5번 같은 경우에 시간 경과는 기억과는 연결될 수 있죠. 물 자체가 따라와. 왜? 위에 해가 지니까 연결될 수 있는데 니은은 시간 경과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A는 행랑체를 추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첫 번째 문단 자체가 행랑체를 추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B는 사람과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추론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의 몸도 오래 두면, 즉 잘못된 오래 두면 뭐 할 거니까? 병원비 많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야죠. 세 번째, B의 깨달음은 C의 나라라는 정치 영역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집, 몸, 정치로 의미가 점점 이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ABC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이 확정되고 있다. 얘는 개인적이지만 사람의 몸, 정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이죠. 좀 더. 마지막, 시에서 화자는 부패한 정치의 개혁을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근데 처음 얘기 나왔잖아. 부패한 정치 얘기는 여기밖에 안 왔으니까 이건 강조는 맞는데 다시 강조하려면 여기서도 정치에 관한 거를 끄집어내서 써야죠. 다시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5번. 간단하네. 그죠? 자, 그 다음은 그 7번의 보기를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나를 먼저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을 먼저 보고 나머지 이제 가를 보면서 갈게요. 자, 보기 나오죠. 작가는 도시혁명이 이래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향과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에 공감하였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나오지.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나라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야? 이 도시 자체와 뭐가 반대로 움직여? 이 고향 자체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시문명에서 우리의 고향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자라는 사람 자체는 이 고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 이 고향은 그리고 뭐랑 연결됐다? 우리의 전통과 연결됐다 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는 공감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를 보세요. 까치밥. 고양이 고양이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에 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남도의 빈 겨울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그럼 여기서 서울 조카들은 이런 까치밥의 의미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거를 따야지 하고 막 흔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 왜?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까치밥은 뭘 의미하는 거야? 까치밥은 까치를 위한 배려지. 얘네들은 그걸 몰랐던 것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까치한테 먹으라고 내게 준 거잖아. 일부러 하나 정도. 그 다음,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쇠옹돌이 치고 휩쓸려 굶주릴 때에도 공중을 오가는 낭진스에게 길을 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다. 그래서 이 까치밥을 이렇게 따뜻한 등불에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 까치밥을 따지 마라. 왜? 까치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알려준 거죠. 그 다음, 태양망 말구지에 집신 몇 쪽을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근데 사람이 무덤을 걸어갈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건. 그럼 이 무덤은 뭘 의미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무덤 속을 걸었다는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 집신이 더러는 외로운 길손에 길보시가 되고 뭐 길의 동무가 돼주고 한밤중에 동네 개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다시 새벽에 두만강의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름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럼 여기서 집신은 어떤 의미일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 사거나 우리 아버지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집신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 까치밥의 의미와 같은 거라는 거잖아. 남을 위한 희생과 배려 이런 거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네. 이 집신과 까치밥의 의미는 서로 같은 거네. 자, 그 다음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이렇게 등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머나먼 길은 진짜 길이야? 아니요. 아니지.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게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인생길이지. 이걸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한 거지 진짜 로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뭐가 있다? 이런 까치거나 지친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뭐해라.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들어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상황인 거야. 상황 자체는 엄청 연결시킬 때 여기는 어차피 배려나 희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상황 자체는 이런 까치밥 자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니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이걸 따는 거 말린다 뭐 이런 게 상황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갈 때 남들에게 뭐야? 희생과 배려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그런 희생과 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연우님 들으시나요?
네. 졸리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랬는데 어지러워서. 어지러? 왜 여기 버스도 아닌데 그지? 관광버스? 바이킹 이런 느낌? 네. 바이킹 같은 느낌?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먼저 보세요. 7번에 1. 고향은 서울과 대비되는 화자의 관심을 가지는 공간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보기 볼 때 고향과 소중한 전통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나오니까. 두 번째, 잊혀가는 소중한 전통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까치밥에 나타나 있다. 그죠? 왜냐면 까치밥은 시골에 있는 거고 고향에 있는 거니까 이게 전통에 연결된 거니까. 세 번째, 할아버지와 아버지 통해서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당연히 서민이 맞죠. 네 번째, 집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할아버지 자기가 신지 못해도 다른 누군가 신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마지막, 머나먼 길에는 아이들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신이 있다. 근데 생각해봐. 길이 머나멀대. 그러면 이 길은 머니까 가기 힘든 길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쉽다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은 미래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힘들 수 있는 시간들 이걸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자 이제 가를 보세요. 자 달포도 잎사귀. 순이. 이름이 되게 웃기죠? 이름이 순이야. 김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김신기? 예? 네. 김신기? 네. 김신기 뭐야? 김순이라고. 그냥 김순, 뭐 박순, 이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름이 너무 순박하네. 벌레우는 고풍한 뜰에 고풍한 뜰이라는 거는 조금 뭐 옛날 같은 뜰 이런 거예요.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연희야 뭐뭐처럼 뭐야 편법? 지휘법. 그렇지. 아 훌륭하네. 이제 잘 안해. 설마 이제 지휘법 너무 틀리지 않겠지? 나머지 뭐야? 처럼 말고 또 뭐 있어? 뭐처럼? 민법. 아니 지급법 나오면 네. 뭐처럼 말고 또 뭐가 있냐고. 지급을 받을 수 있어. 같이. 뭐뭐 같이 다른 말은 뭐뭐 같은 또 두 개 더. 뭐뭐 있냐?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뭐뭐 듯이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아닌 줄. 알겠지? 이게 4개 나오면 지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다는 거는 진짜 밀물이 밀려온 게 아니라 달빛이 그만큼 이 뜰에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쭉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달빛이 뜰에 가득하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간은 언제야? 밤이죠. 네. 그 다음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근데 실제로 달이 어떻게 사람의 뜰에 앉아있어? 그 얘기는 맨 위에 그렇게 달이 있는 거고 달빛이 밑으로 이제 비춰져 있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게 느낀다. 이건 이 사람의 느낌인 거지. 생각해봐.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여기 나타나는 심상은 뭘까? 향그럽다. 심상. 어? 후각이지. 근데 달은 원래 후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시각으로 느끼겠지. 보는 거니까. 시각의 후각과 공간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제 공간관계 나오죠. 공간관 반드시 두 개의 감성각이 나오면서 전이 돼줘야지. 물론 이 사람이 왜 과일보다 이거 향그럽다 느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다음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밤에 달빛이 있는 걸 바다에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고 있다. 순이 포도농굴 아래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조용하구나. 그러니까 이 시가 갖고 있는 상황은 그냥 밤이고 또 하나 뭘 보여주는 거야? 뜰에 달빛 자체가 있다는 게 끝이야. 상황은.
이때 느끼는 정서는 뭘까? 대놓고 나오는 정서가 있어? 없지. 근데 이게 뭐 과일보다 향그럽거나 되게 푸르러 보이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뭐 쉽게 가면 뭐 아름다운 정도가 되겠지. 달빛 참 아름다워서 뭐 과일보다 향그럽게 느껴져. 바다같이 느껴져. 참 푸르네. 뭐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여기서 순이하고 화자는 무슨 관계일까? 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부르긴 했는데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잖아. 사귀는 건지 친구인지 뭐 동생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둘 다 같이 밤에 지내는 사람인데 관계는 모르겠다. 하지만 안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친하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 그냥 이름이 좀 순박할 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세요. 공통점은 적절한 거래. 자, 대세에게 말을 건넨 어투를 갖고 있다. 가에서는 순이한테 말을 건넸고 나에서는 누구한테 말을 건넸어? 서울 조카들이요 라고 세 번째 말을 건넸죠. 정답 1번. 나오네 바로. 자, 좀 필요한 것만 볼게요. 3번 선지만 봐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통해서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계절감은 가에서는 세 번째 아예 가을이라고 대놓고 나왔죠. 나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모르죠. 가을? 예? 나요 나. 뭐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겨울이라 나오죠. 아 그럼 겨울이죠. 그러니까 계절감은 있는데 생동감하고는 상관이 없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겨울이 뭐 생동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감만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가르쓰기에서 부상 과정에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가을달밤의 서정이 뭔데? 그냥 정서죠. 가을달밤의 정서를 시로 표현하고 싶어. 시란 언어의 그림이라 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이 필요해. 쉬운 단어로 참신하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달빛을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면 밀물처럼 밀려온다. 그렇죠. 밀물처럼 밀려오면 누구 움직이는 거니까 동적인 게 맞지. 그 다음 달빛을 의인화해서 친근하게 표현한다. 고유에 앉아있다. 사람처럼 앉아있는 거니까 의인법 맞죠. 그 다음 신선하게 표현하면 과일보다 향그럽다. 참신성이잖아. 보통은 우리가 달을 비유할 때 과일하고 비교하진 않을 거니까요. 네 번째, 하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 동해바다 물처럼 푸르다. 근데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거하고 하강 내려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 정답 4번. 그 다음 달빛과 포도의 조화를 표현하면 달빛을 쓰며 포도가 곱다. 그럼 달빛을 안 쓰면 포도가 안 고울 거니까 둘이 조화가 되는 게 맞네. 그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걸로 넘어가세요. 자, 이것도 10번의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10번 문제 먼저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시인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맹인 부부 가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앞날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로 사랑과 회유로 이루어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민중이 맨날 힘들어. 민중이들이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첫 번째 볼 때 이런 맹인 부부 가수가 나올 거고 이들 자체를 가지고 뭐한다? 어떤 이상적 세계에 대한 거를 그리는 겁니다. 맹이니까 앞에 안 보이겠죠. 당연히 앞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현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현실은 희망 자체가 없는 암울한 게 현실인 거잖아요. 현실이니까 당연히 현재죠. 현재는 지금 안 좋은 시대란 얘기야. 하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뭐 할 것이다? 미래에는 어떤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는 거잖아. 물론 이 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래가 반드시 좋아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없지.
하지만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희망 가진다고 무조건 미래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희망조차 없으면 미래는 좀 더 암울하겠지. 말 그대로 내가 뭐 꼴찌인데 그래도 다음 시험에는 좀 더 꼴찌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거 아니야. 괜찮아 꼴찌여도 뭐 그러면 여전히 꼴찌지 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야. 네? 그걸 왜 저를 보고 네?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마음을 가짐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럼 나를 먼저 보세요. 맹인부부 가수. 자,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그러면 겨울이죠. 대놓고 눈 나왔으니까.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 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한방눈은 내린다. 그리고 여기서 이 눈이 나서 끌어볼게요. 눈이나 한방눈은 좋은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네? 좋은 애들? 나쁜. 좋은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 왜? 몰라요. 뭐해? 그냥 밑도 끝 없이 나쁜 애들이 하면 어떡해. 갈 길은 먼데 눈이 내리잖아. 아 길이 어두웠으니까. 그리고 길도 어둡게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시련이지. 얘네들이 있으면 갈 길이 더 안 가질 거고 더 어두워질 거니까. 그치? 만약에 눈은 참 따뜻해요. 눈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나오면 긍정이겠지만 눈이 잡고 있으니까 어두워요. 눈 때문에 걷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부정이잖아. 연기 잘 거 그랬나 봐. 연기가 너무 잘 되네. 그럴 수 있어. 그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제 20대 때부터 연기할 걸 했어. 그때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좀 발음이 돼서 시작하는 나이가 없다고. 예. 네. 예. 네. 여러분도 도전. 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새로운 삶?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래된 삶 할게요. 자, 그다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하기 위해서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래를 부르네. 그럼 여기서 눈사람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눈사람은 기다리는 겉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좋은 거지. 그래서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이니까 세 번째 줄에 이 겨울밤은 삭막한 곳이지. 기다리는 게 없는 거니까. 자, 다시. 세상의 모든 기다림에 노래를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가는 사람들은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이 없는 눈길을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세상을 찾아올 때까지 한방눈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한 사랑하는 노래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래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에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그럼 실제 사람이 눈사람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다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눈사람이 됐다는 건 진짜 눈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눈사람이 되었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게 맞지. 눈사람처럼 되었는데 이 뜻이 맞는 거지. 근데 왜 눈사람처럼 된 거야?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 근데 뭘 맡고 있어? 눈을 맡고 있으니까 그게 꼭 눈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지. 진짜 눈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그죠? 얘네들이 봄이 와도 녹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상황은 뭐야? 상황 자체는 아까 나온 데서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부정적인 현실을 갖고 있는 거야. 현실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겨울인 거죠.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거고. 이때를 끼는 정서는 뭔데? 희망이지. 그래도 미래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잖아, 이들은. 만약에 희망이 안 올 거를 생각하면 이들이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죠. 근데 희망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다리겠지. 우리가 똑같잖아. 어떻게 공부하다 무조건 꼴등이라고 확정되면 뭐라고 공부하겠어. 아닐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 어느 들 1.5, 2, 1.1 이런 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거잖아. 자, 아닌 거. 1.3인 거 같아. 네, 여는 1.3이었던 걸로. 자, 10번에 1. 그런 눈사람이 없는 겨울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정교현실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눈사람 자체는 내가 기다린 건데 얘가 없으니까 부정인 거지. 두 번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과 화해를 지향하는 시인의 발음이 엿볼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거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랑, 화해, 용서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네. 세 번째,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는 거니까 힘든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왜 떨고 있어? 나 떨고 있니?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네 번째, 아름다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절망이 지금이잖아. 그러면 절망은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즐거움은 언제예요? 이 즐거움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미래는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지 이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니까.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버틸 거야? 그냥 절망과 천연만 있으면 그냥 죽겠죠 여기서. 이런 거라고. 그럼 마지막, 봄이 와도 녹지 않는 눈사람은 희롱과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아니지. 내가 눈사람 된다는 건 내가 기대한 대상이 된다는 건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희롱과 고통이 끝난 시간을 얘기한 거지. 그럼 여기서 봄은 좋은 시간이야, 나쁜 시간이야? 좋은. 이거는 미래와 연결된 거니까 좋은 시간이지. 이 좋은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기다리는 눈사람이 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녹지 않고 이런 얘기 아니라 이 봄이 왔을 때 내가 눈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래에 계속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있겠다. 기다리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의미 얘기한 거지 자연상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보내시죠. 자,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5분 나왔죠. 그러면 이제 김수영님의 풀로 넘어가세요. 이분은 수영을 잘하시나 봐. 자, 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이 시에서 풀이 눕는 거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지. 그러면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뭐야? 동풍에 나부껴. 이거지. 그치? 나부끼기 때문에 얘가 눕는 거니까 이게 원인이잖아. 그러면 풀의 입장에서 누우면 얘가 그 다음 어떻게 돼? 누운 다음에 운다가 나오잖아. 그럼 풀을 눕거나 풀을 울게 만드는 존재가 동풍이잖아. 그러면 풀의 입장에서 동풍은 어떤 존재야?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 이렇게 된 거지. 눕게 하고 울게 하는 존재. 이러니까 동풍이 제 입장에서는 싫어하고 고난이 되는 거야. 그럼 풀은 지금 당하는 애잖아요. 불쌍해. 약간 이런 거잖아. 그죠? 두 번째,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그러면 바람도 실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란 얘기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그럼 바람도 울 수도 있는 존재네. 바람보다 근데 먼저 일어났는데, 먼저 빨리 울고 나서 빨리 일어났어. 그러면 이 이연을 볼 때 풀 자체가 뒤에처럼 이렇게 일어난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풀은 모두 있는 애야. 의지도 있는 애지. 그냥 눕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당하는 게 아니라 실현을 이겨내는 애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다시 눕네. 날이 흐리고 풀이 다시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그러면 철저하게 더 눕는 거지. 실현이 더 강해지는 거지. 이런 얘기야. 근데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우는데 다시 풀풀이 눕는다.
그럼 3년을 가지고 볼 때 풀 자체가 실현을 겪는데 다시 의지를 가지지. 하지만 다시 또 실현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는 이런 얘기네. 풀은 실현이 있지만 의지를 가져.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도 또 다른 실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풀은 계속 실현이 있어도 또 일어날까? 아니면 계속 주저앉을까? 왜? 풀은 결국은 그냥 눕고 끝날까? 아니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요. 또 일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일어나도 또 언젠가 또 이게 있을 수 있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형태겠지. 그럼 이 시의 상황은 이거야. 하나는 뭐하고 있어? 하나는 풀 자체를 관찰하는 누군가인 거지. 풀은 아닌 거잖아. 그때 느끼는 정서 뭔데? 풀의 의지. 이걸 보는 거야. 자기 의지가 아니지. 자기는 풀이 아니니까. 물론 의지 가진다고 해서 실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세상이 와도 그 다음 또 내려가는 세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이번 시험을 1등 했어. 근데 기말고사는 2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2등 하면 실현인 거지. 다시 또 열심히 해서 1등 될 수 있겠지만 또 2등 될 수 있는 시간도 올 수 있겠지. 왜? 열심히 안 하면.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시는 이제 시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시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인 것만 한 거야. 나중에 내신에서 혹시나 이 김수영님의 풀을 만나면 얘기는 조금 달라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다른 반영론적 관점을 좀 들어봐. 왜냐? 반영론이 뭐지? 반대. 시대를 집어넣어서 해석한다고. 반대가 아니라 뭘 반대 아, 반대 반영이요? 반영. 반이라고 반영이요. 했어요. 시대를 반영한다고. 반은 먼저. 나한테 반하지 말고. 네? 자, 8번 공통점. 네? 8번 공통점.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나요? 나는 아까 눈이 나오니까 계절감이 나왔죠. 겨울이라고. 하지만 가에서 풀밖에 안 나왔는데 풀이 나온다고 해서 계절감을 알 수가 없잖아요. 탈락.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반복되고 있죠. 나에서도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눈싸움 되네, 눈싸움 되네 반복하고 있죠. 정답 2번. 나왔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을 봐보세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래.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점 강해지는 어각과 왜? 3년에 볼 때 얘가 발밑까지 누우면 발목에서 발밑까지 더 내려가는 거니까 점점 억압이 강해지는 거잖아. 그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다양한 부사로 활용해서 형성하고 있다. 시상 연기에 따른 풀의 움직임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년 바람 때문에 눕고 우는 풀. 바람 나빠 이런 거잖아. 2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 야, 나 일어났어 이런 거잖아. 마지막 바람보다 먼저 우는 풀. 난 역시 웃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바람은 얘를 힘들게 만들어도 어쨌든 풀은 의지를 가지는 존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시대를 갖다 집어넣으면 뭐 민중의 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1년에서 드디어는 풀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신은 혹시 드디어는 뭘 꾸며줘? 이 시에서 이거 생각하지 말고 드디어가 꾸며주는 거 드디어 뭐지? 1년에 있어. 1년에 드디어 어이네. 동사. 아니 그러니까 울었다를 꾸미는 거잖아. 그치? 네. 울었다를 꾸미는 거니까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거지. 드디어 울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1년에서 더 다시는 풀이 눕고 우는 모습을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는 뒤에는 울다. 다시도 누웠다. 또 실현 당하는 거니까 울고 계속 실현을 다시 또 눕니까 두 번째잖아. 그러면 실현이 한 번 더 해가야 되는 거니까 만만하지 않은 게 맞지. 세 번째 빨리와 먼저는 내가 일어나는 거니까 의지가 맞지. 네 번째 발밑까지 풀이 눕는 거가 더 심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억압의 실현도 강해지는 거죠. 더 심해지니까 발밑까지 누워버리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
늦게와 먼저는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연이 뭔데? 늦추다. 늦추는 거잖아. 근데 늦게 울어도 먼저 일어나서 웃는 애인 거니까 오히려 성숙이 더 되고 있는 거지. 먼저 웃으면 먼저 성숙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연하지 않게 한다가 맞는 거지. 성숙을 오히려 촉진시킨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 5번. 딩동댕 이렇게 나옵니다. 자, 11부터 13은 12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네? 12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목소리 안 들리잖아요? 아니, 졸려요. 아 졸리다고요? 네.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긴 하죠. 밥 먹고. 전 그래서 밥 안 먹어요. 어떻게 살아요? 아 점심 안 먹는다고요. 새끼를 다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11시쯤 밥 먹을 것 같아요. 밤에. 오늘은 네? 밤 11시쯤 집에 먹을 것 같아요. 첫끼예요? 예. 예? 예. 살 아, 빠지시네요. 아니 살 안 빠져요. 네? 첫 한 끼를 세 끼처럼 먹기 때문에 네? 한 끼 안 빠져요. 어때요? 좀 많이 먹어요. 건강에 안 좋아져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수업들이 계속 그럼 연달아 있어요. 쓰러져요. 예? 네? 뭐라고요? 쓰러져요. 아니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괜찮아요. 한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계시지? 아유 물이 있잖아. 얼음이 있고 물로 버티면 돼요. 커피 마시면 되고 중간에 사탕 같은 거 먹어도 되고 뭐, 주말만 그런데 주말만 그런데 뭐. 자 보기 나오죠.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해서 쓴 시이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아예 미리 깔려줬죠. 화가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성찰과 반성 같은 말이죠.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의 갈등을 해소되고 사이를 이룬다. 그러면 자아의 갈등이니까 이건 자기 혼자만 가니까 내적을 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는 아예 이렇다는 거네. 분명히 일제강점기 자체가 상황이고, 그죠?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줬어. 상황이고, 그때 이 사람은 처음에 뭘 한다? 자기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한다. 반성한다. 물론 뭐 때문에 반성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일제강점기 반성한다는 건 일제에 대한 저항이나 의지를 좀 더 안 가진 모습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한다? 뒤에 보면 이런 상태에서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면 정서가 변한다는 거네.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 사이에 보면 결국은 이런 현실적 자아와 vs 누구와 이상적 자아 자체가 서로 갈등하다가 둘이 뭐한다? 화해한다. 하고 끝난다. 화해를 한다는 건 다른 말은 뭐야? 의지를 가진다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실적 자아는 그냥 현실에 맞춰 살자. 이상적 자아는 안 돼. 일제강점기 너무 현실에 그렇게 맞춰서 안 좋으면 어떡해. 일제가 사라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야지. 라고 했다가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화해하면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니 초딩들 같이 쓴 건데 무슨 같이 또 초딩들 하는 네? 이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가를 보세요. 가를 보고 그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일단 윤동주는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과서 되게 많이 나오고 윤동주가 교과서에 좀 많이 실리거나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삼일 씨가 함축적인 게 많고 표현법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험이 딱 좋아하기 좋은 사람이죠. 함축적인 수입 때 또는 표현법 많이 했다 때 그런 거 갖고 이용하기 딱 좋으니까. 자, 창밖에는 밤비가 숙설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야. 그럼 육첩방은 뒤에 나오죠.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 6장을 깜방이라고. 그럼 이 남은 일본 나라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1년에 보면 아예 이상한 뭐가 나와? 1년에 보면 일본에 나 지금 유학 중이야. 이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인이란 슬픈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그러면 이 안에서 얘기하는 시인은 뭐 누굴 얘기하는 거야? 화가 자신이지. 물론 윤동주
친구가 살아있으면서 시인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유고 시절 한 번이 나온 거라서 실제 시인 활동 자체는 하지 못합니다. 학생일 때 죽었으니까. 네? 언제 죽었어요? 학생일 때요. 아, 학생일 때 죽임을 당했죠. 고문당해서 죽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 영화 동조라고 있어요. 한번 예, 지루하지만 볼만합니다. 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루하는 거랑 볼만한 거는 매치가. 지루하긴 해요. 그러니까 흑백 영화고 아니, 요새 핫한 분 나온다. 요새 핫한 분. 그 박정민이라고 강한우 나와요. 아, 박정민 요즘에 핫해요? 아, 봤어요. 그 정도면 핫한 거죠. TV 자주 나오고 영화도 찍었잖아요. 당분만 핫한 거 아니에요. 휴미트 찍었는데 당분하고 충돌했다가 깨갱된 거 아니에요. 운이 없어 당분이요? 운이. 어? 당근. 당군. 아 단종. 네. 당근. 그래서 단종님하고 붙었다가 지금 안타깝게 지금 흥행 실패하신 거잖아요. 역시 영화는 시기야 시기. 단경이요? 왕가산 남자요? 예. 그거 되게 흥행하지 않았어요? 휴민트가 같은 시기에 개봉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래서 영화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요즘 영화 볼 거 없던데. 그거 보세요. 엄마 산 남자 재밌어.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안 봐요. 뭐라는 거야? 넷플릭스 보면 영화 엄청 많잖아요. 넷플릭스 요즘 애니만 보고 역시 초딩이야. 아니. 자, 그다음. 물론 저도 거기는 뭐 딴 거 보긴 했지만 제가 초딩이죠.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으니까. 아니. 혹시 귀멸의 칼날 이런 거 보셨나요? 저 그런 류 봤어요. 그런 류. 그런 이유 네. 오타쿠인가요? 혹시 좀비딸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 그거는 안 봤어요. 역시 오타쿠 같이 일본 거만 보시네요. 안 봐요. 자, 그다음 뽀로로 보셨나요? 그건 어렸을 때 봤어요. 봐봐요. 역시 뽀로로. 얘는 저는 지금도 봐요. 네. 가끔 재밌어요. 그럴 수 있죠. 자, 땀녀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러니까 자기 유학 중이라는 거잖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학 중인 거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6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뭘 봐라. 이렇게 홀로 침전하는 걸까? 왜 혼자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유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반성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유학만 하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해. 일제강점기에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반성하니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현실 극복 의지는 뭐에 대한 거야? 일제강점기에 대한 극복 의지. 그럼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래? 광복.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건 부끄럽다. 대놓고 나오네. 그러니까 이 7년에서 부끄럽다. 이게 그대로 다른 말로 뭐예요? 반성, 성찰. 이거죠. 반성과 성찰하니까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이건 1년에 이게 똑같은데 생각해봐. 이거 여기 8년에 나올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2개년이 나왔어 더. 그럼 1년과 8년이 겹친다고 해서 이거 수미상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왜냐 수미상관이 아니야. 있어요. 있어. 그 다음 채린 수미상관이 아니야. 가요. 예, 지금 가잖아요 저희. 그냥 가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 맞아요 가. 수미상관일까요? 그럴걸요? 수미상관일까요? 네. 수미상관이 뭔지 설명하세요 연우님. 수미상관이 뭐야? 모르나 봐요. 그 처음이랑 처음이랑 마지막이 시에서 같거나 유사한 건데 이거 마지막이 아니니까 수미상관이 아니죠. 아직 2개년 더 남았잖아요. 이거 수미상관 아닙니다. 어디요? 가요. 왜 이래? 왜 이래?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 그 시기만 하고 좀 쉴게요. 예. 시기만까지는 하고 좀 쉴게요. 나는 조금. 아니, 맞는 줄 알았는데. 수미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면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죠. 중간에 나왔으니까 아니라고. 아, 그래요?
방금 얘기했잖아. 처음과 마지막이 각권의 저 유사라고. 무슨 육적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8년인데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이 아니죠. 이해를 아니고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희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 최후의 나. 아니다. 여기서 끊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차라리. 뭐? 그 마지막 두 개는 아까 12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 두 개가 분명히 충돌한다고 그거에 관한 얘기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 다음 희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생각해봐. 등불을 밝히면 어둠이 내몰 수 있는 거잖아. 이기대로 보면. 그러면 어둠은 내몰아야 되는 거고 등불은 이걸 밝힐 수 있는 걸 얘기한 거니까 얘는 부정인 거지. 그러면 이 부정을 내몰 수 있는 게 등불이니까 얘가 긍정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 라인에.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민다는 건 어둠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시대에 연결시키면 얘가 일제 강점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등불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이게 화자의 의지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아침 자체가 그거 뭘 얘기하는 거야? 광복을 얘기하겠지. 왜냐면 어둠이 즉 일제강점기가 끝나면 오는 게 광복일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는 이미 의지를 가진 존재잖아. 그러면 의지를 가졌다는 건 이거 현실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야? 현실.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애죠. 이상적인 애가 의지를 갖고 있는 애고 얘는 현실에서 그대로 뭐 하는 거니까 안주하는 애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지 맨 마지막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을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악수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화해를 얘기한 거죠. 둘에. 그죠? 이 화해를 악수를 얘기한 거고 손을 내미는 거 화해를 하는 행동 자체를 얘기한 건데 나가 두 개야. 그러면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를 볼 때 앞에 있는 나가 먼저 화해를 내민 애잖아. 얘가 화해를 받은 애고. 그러면 깨우침은 얘가 먼저 하는 거야? 얘가 먼저 하는 거야? 현실에 뭔가 문제가 있다 깨닫는 건 얘야, 얘야. 이상. 밑에지, 밑에. 이상적인 애가 앞으로 의지를 가진 애가 얘지. 그러니까 얘가 이상적인 애고 얘가 현실적인 애야.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정답 자체를 이제 12번을 볼게요. 여기에 맞춰서. 그 1번의 육적방은 남의 나라는 화자가 처해낸 부대현실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다음 홀로 친전한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쪽에서 고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얘기한다. 근데 친전하는 건 아까 뭐 했어? 말 그대로 자기에 대한 반성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결함을 유지하는 의지가 아니지. 친전한다는 거는 자신의 어떤 반성 또는 현재 친전하는 것일까가 자기 반성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전 자체는 현실에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주하는 모습인 거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제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시대처럼 아침은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제의 확고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미래는 분명히 아침이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아침 또는 광복이 올 거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 이런 거죠. 그 다음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이고 있다. 그쵸? 아까 화해하는 거니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나를 보세요 한번.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더 많다. 티끌만 즉 작은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브일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그 얘기는 뭐야? 친구의 작은 잘못을 되게 크게끔 느껴지는 게 나였다는 거잖아. 그리고 친구 자체를 미워하는 날이 너무 많았다. 이런 자신에 대한 과거를 얘기한 거지.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넓은 바다처럼 너그러질 수 없을까? 깊고 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없을까? 스스로 억센 파도로 다스리고 제 몸은 맺고 모진매로 채찍질하면서.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는 지금 뭐인 거야? 상황은 이런 넓은 자체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느끼는 정서, 넓은 바다처럼 나는 왜 넓어지지 못할까? 반성하는 거지. 그러면 이 넓은 바다의 의미는 뭐야? 너그러움, 마음씨,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개씩은 좀 다른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친구 자체를 너그러운 마음씨로 좀 더 용서해보자. 이걸 말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11번. 가오나의 공통점 적절한 거래. 자, 어조변화 통해서 시적 긴장을 느끼고 있다. 근데 딱히 뭐 긴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없고. 그 다음 명사로 끝내는 게 맨 마지막에 악순 명사로 끝난 게 맞죠. 근데 나에선 그런 거 안 나오지. 그러니까 2번 반쪽짜리 정답이지. 세 번째,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둘 다 반어 안 나왔죠. 그 다음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가에 보면 아까 등불과 어둠 대조돼 있지. 나에서 뭐가 나와? 두 번째 줄 티끌만한 단서 잘못을 맷방석 동산넘 동산만하게 크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둘 다 대조가 나오지. 정답 4번. 원경에서 근경. 근데 원경에서 근경이라는 건 멀리 바라봤다 가까이 바라봤다 이런 것에 이동을 얘기한 건데 그런 거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 자, 나는 화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를 얘기한다. 그렇죠.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진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티클은 화자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의미한다. 근데 티클은 친구의 티클만한 잘못을 얘기한 거잖아. 두 번째 줄을 볼 때.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지. 친구의 티클만큼 작은 잘못을 얘기한 거지. 정답 2번. 세 번째. 돌은 생각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화자의 자신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돌처럼 내가 자꾸 작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그럼 돌은 자기의 좁은 마음을 얘기한 거지. 그 다음 4번 얘기 안 될 것 같고 5번 채찍질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지. 나를 채찍질하면서 친구 자체를 조금 더 알려야겠어. 이런 거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 정답이 2번. 자, 그 다음 이제 6강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죠. 아닌가? 인문인가? 아, 사회죠, 사회. 그죠. 자, 사회 첫 번째 걸 보면 이제 정보의 펜티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19세기 영국의 공리학자인 벤담이 처음 제안한 원형 과목인 페놉티콘은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재수를 감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고 재수는 자신의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었다. 반면 바깥쪽의 둥그런 과목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창이 있어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재수는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벤담이 이런 페놉티콘의 구조는 죄수들에게 균일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하는 뭐 이게 이제 전체 내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 페노티콘이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보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죄수 자체는 자신이 감시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면 뭐야? 이 말대로 한다면 간수가 어디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 간수가 있는 가운데는 어둡고 자기네가 있는 데는 불빛이 있으니까 간수 자체가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얘네들이 함부로 탈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글은 1문단은 그냥 그 페노티콘에 관한 얘기만 꺼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문단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정부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감시가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벤담의 페노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CCTV는 도로와 거리, 건물 내외 자리 잡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를 통해서 나의 소비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심지어 전화통화, 문자 내용까지 저장되어 필요할 땐 다시 보관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한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페노티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감옥에 대한 페노티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에 얘기하는 이 전자 페노티콘 자체가 실제로 알아보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자 페노티콘 자체는 결국은 다른 말로 뭐야? 이런 정보의 수집을 통한 뭘 보여줘? 감시, 통제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다 걸린다는 거잖아. 누군가에게. 그러면 이 전자 페노티콘과 페노티콘의 공통점은 뭐야? 말 그대로 A와 B를 갖고 볼 때 A 쪽과 B 쪽의 정보를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렸다는 거지. 정보량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보를 갖고 누군가를 보지만 다른 쪽은 뭐 했다는 거야? 그런 걸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여기서 정보는 벤담의 페노티콘에서 시선을 대신해서 교육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의 공통점이 있는데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수 때문에 매사 행동에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비대칭성을 줄 수 있는데 페노티콘의 죄수는 볼 수 있고 간수는 볼 수 있게 만든 시선의 비대칭성이 있다면 전자 페노티콘에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문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보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보량 자체가 비대칭성이라는 거지. 결국 한쪽은 정보가 열람이 가능하거나 한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정보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한 거니까. 대칭이 된다는 건 둘이 똑같이 평등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비대칭이라는 건 한쪽은 가져가는데 다른 한쪽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번째. 이런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정보의 바다인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 페노티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전자 페노티콘의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해결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다. 우리를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떨게 하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비대칭성이나 정보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쉽게 가면 A가 정보를 알 수 있다면 B도 그런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거지.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윗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전자 페노티콘의 사회 특징은 두 번째 문단에 아까 나왔지만 마지막에
다양한 감시와 통제라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아니죠? 그 다음 페노티콘의 기원과 구조 특징. 첫 번째 문단에 페노티콘에 대한 과목에 대한 얘기 다 해줬고, 두 번째부터 전자페노티콘은 실제 보이는 페노티콘이 아닌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 세 번째, 페노티콘이 축에 주목받았는지 아닌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페노티콘과 전자페노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둘 다 한쪽만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정보가 없다. 이걸 얘기한 거지. 네. 그 다음 마지막, 전자페노티콘의 사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나왔지. 평등이라고. 이게 해결이 없는 거잖아. 나왔죠. 그 다음 2번, 기억의 예로 적절한 거. 역감시야. 역감시는 다른 말로 뭐야? 정보가 없는 쪽도 정보가 있는 쪽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게 역감시지.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정부 집단이나 권력 집단인 거잖아. 이쪽은 개인 집단이고. 그럼 개인도 이런 A를 감시할 수 있는 걸 역감시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감시하는 거를 역감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감시하는 걸 그냥 감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란 말이야. 체니 분립식, 그죠? 네? 존립식. 알겠어요. 멀쩡해? 오케이.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진 않아. 자, 1번.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장소에 CCTV를 설치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다음 학교폭력 신고함을 각 교시에 설치하고 수치로 확인하자 학교폭력의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 다음 백화점 찾은 고객의 카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비 형태에 따른 전략의 마케팅을 수립하였다. 그 다음 신호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장소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자 사람들이 고위횡단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 1년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신고재산을 언론에 공개하자 공직자의 비위가 줄어들었다. 5번밖에 없지, 역감시는. 네.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나 4번 같은 경우는 권력자의 감시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느 한쪽의 정보를 그냥 갖고 있고 소비자는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거니까 역감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감시 얘기하는 거는 원래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정보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게 역감시가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 구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구에서는 19세기 초역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나이, 가족수, 가구,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의 광범위한 조사였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오늘날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의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 A에 대한 비판적 고쳐를 담고 B, 문맥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주세요. 라고 나오죠. 그럼 비유가 없는 게 1번이야. 정보사회 역기능 많은 중점적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그 순위에 문제가 있어. 좀 더 새로운 시각을 필요하겠어. 아예 얘는 비유가 없죠. 하나, 일단 비유 자체를 먼저 생각하면 되나?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유가 있어. 술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 속담을 가지고 비유했지. 그 다음 양날의 검처럼 비유했지. 그 다음 시간은 천금이라고 했어. 시간 자체 천금에다 비유했죠. 마지막 구슬이 섬에서 꾀하면 복이다. 속담을 비유했죠. 그러니까 얘기는 다 비유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야? A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만 찾는 거야. 그럼 2번, 술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 이미 정보사회의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낙관적인 전망만 해서는 안 되겠어. 그 다음 3번, 양날의 검처럼 쓰는 사람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사회현상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건 문제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A는 분명히 전자편협적인 시대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했으니까 이걸 비판을 하면 문제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그럼 정답 3번 나오네.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번부터 6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어떤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현상은 제도 탓일까 아니면 문화 탓일까? 이 논쟁은 정치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 다루고 있는 주제이고, 정치학에서 제도주의자들은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문화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운용의 묘를 차리는 문화가 제도의 정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지. 일문단을 가지고 볼 때 이런 제도주의자 자체는 제도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이 문화주의자 자체는 뭐가 더 중요하다?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니까 서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르게 본 거잖아. 그리고 지금처럼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문화주의자는 얘기로 다 끝낼 거야. 자, 두 번째, 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가치, 신념, 인식 등의 총체로서 정치적인 행동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인 투입과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인 산출기관으로 문화를 편협과 신민형과 참여형의 세 가지를 유형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을 갖고 볼 때 투입이란 것과 산출에 대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 투입은 국민이 정부에게 한다. 국민이 하는 거고, 국민의 요구에 의한 거고, 산출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뭘 요구하면 투입이 있다는 거고, 정부가 정책을 뭔가 보이면 그게 산출이라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편협형의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정치 문화이다. 투입이 없으며 정부가 산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있을 수가 없다. 사실상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고, 샤머니즘에 의한 신정정치와 부족 또는 지역사회 등의 전통적인 원시사회가 이에 나온다.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편협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얘는 투입 자체도 없고 산출 자체도 없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어떠해? 소극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온다? 원시사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네 번째, 다음으로 신민형의 정치 문화는 투입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출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국민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들 국민은 정부에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고, 하지만 편협형 정치 문화와 달리 국민은 정치책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는 상태이고 독재국가의 정치 형태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기억의 세계는 신명에 관한 거. 여기는 투입 자체는 없는데 뭐는 존재한다. 산출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 신명에는 국민 자체가 정치에 대한 최소의 인식은 있다는 얘기잖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치를 보통 뭐 한다? 이런 것들은 독재국가에서 많이 한다. 라는 얘기잖아. 좀 더 이거 투입과 산출 증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5문단 어떻게 보면 참여형의 정치 문화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할 줄도 알고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자들로 형성된 정치체계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는 선진 민주사회로서 현대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사회상이다. 마지막 참여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구사항을 표출할 수 있고 정부도 요구에 응답한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투입도 존재하는 거고 산출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진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이 두 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편협형과 신민형과 참여형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치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거죠. 자, 마지막 정치문화의 유형 연구는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주의자들은 국가를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단은 어쨌든 그 정치문화 유형연구에서 보고 있는 세 가지는 이렇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들은 뭐에 연결돼서 투입 또는 산출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보면 투입과 산출이 많을수록 어떤 국가라는 거야? 국가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4번. 위크를 통해서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1번. 정치의 발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투입이 없는 상태, 투입이 국민 요구인데 없는 상태는 독재국가나 원시사회니까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형처럼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바로 정답이 뭐 나오네. 두 번째. 정치 제도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이거 운영자의 가치관이나 이런 얘기는 안 어울리지. 세 번째. 정치 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투입의 산출을 바꿔야 한다? 아니지. 투입과 산출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네 번째. 정치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 그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당연히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맞는데 이 글이 말하는 거는 이 얘기가 아니지. 투입과 산출 자체가 다 있는 사회가 좋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마지막. 정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근데 정치 제도와 연결된 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주의 관한 얘기 하고 있잖아. 왜냐면 문화주의가 대부분 얘기니까. 그럼 5번 얘기는 안 어울리죠, 여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이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잖아.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문화주의만 얘기하는 거니까. 5번도 안 어울리지. 자, 그 다음. 기억을 표로 정리할 때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신민영 같은 경우가 투입은 없는데 산출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투입은 마이너스지. 산출은 플러스고 최선의 정치인식도 있으니까 플러스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투입이 없으면 뒤에 적성은 있어 없어? 적성은 참여자. 여기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연료야 그럼 정답 몇 번? 다 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정답 몇 번이야? 2번. 나오잖아. 이 동그라미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x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 적자를 아는 거래. 독재국가에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각국은 종교별 투표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각국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그라미 교의 지지를 받은 A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을 득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현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자체를 안 한대. 검토를 안 한다는 거는 생각해봐. 산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혜린 산출 있어 없어? 있어요. 검토를 안 하면 제도가 없잖아. 네. 산출이 없지. 그치? 아무런 것도 안 만드는 거야. 정부의 정책이 산출인데 아무것도 검토를 안 한다. 어떻게 정책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산출이 없는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만한 게 있어. 마지막 네 줄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다수 대표자를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투입 자체는 뭐야? 요구했으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인 거야.
이런 얘기잖아. 일단 여기까지 보고 가는 거지. 그럼 1번 각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니지. 산출보다 투입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잖아. 차라리 바뀌었지 설명이. 정답 1번 나오네. 두 번째, A는 투표 사연과 투표 제도 때문에 당선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네 번째 줄 나오지. 동그라미 교회 지지를 받은 A가 유효투표수의 3분의 1을 득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나오니까 투표 사연 자체와 제도 때문에 당선된 게 맞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각국은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다. 신민형이라는 게 투입이 없는 상태인데 투입이 지금 생겼잖아. 참여형 자체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 그 다음 네 번째,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현상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차 투표에서 가반 투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다라고 했으니까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문화주의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도주의자들과 다르게 제시한다. 왜? 문화주의자들은 문화로 해결할 거고 제도주의는 제도로 해결할 거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걸로 넘어가 보세요. 자, 시장경제체의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0분위 분배율과 뇌퇴순과 진위계수 등이 있다. 이러면 사실 별게 없어. 1문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의 능력이나 기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한다? 차이 자체가 생긴다. 이게 끝이야. 근데 그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이 소득의 불평등의 정도를 한번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10분위 분배율이거나 또는 로렌츠 곡선이거나 또는 진위계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각자 불평등의 정도를 뭐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겠죠.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자, 두 번째입니다. 기억에서 얘기하는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이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해서 10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하위 소득계층의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계층의 20% 점유율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하고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고 소득 분배 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상위 계층의 소득 분배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10분위 분배율을 가지고 보면 나눴지. 하위 소득의 40%의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하위에 대한 소득 계층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상위 소득 계층의 20% 이걸로 나눈 값이 10분위 분배율이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작을수록 뭐랑 연결된다?
불평등하다. 이게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설명들을 움직인다면 이 값은 큰 게 좋은 거네. 값이. 작을수록 어쨌든 불평등인데 불평등한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뭐한다. 얘가 가장 멀리 사용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계층별의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로렌츠 곡선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로렌츠 곡선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죠.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 누적 비율을 표시하는 것인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왜? 실제 분명히 첫 번쯤에서 사람마다 능력계가 다르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가운데 똑같이 하는 점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반적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를, 많이 구부러져 지까지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그림을 보면 이쪽이 소득에 대한 누적을 보여주는 거고 이쪽이 인구에 대한 누적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점선 A가 있다면 얘가 가장 뭐는 거야? 평등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야. A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하는 거야? 불평등이라는 얘기지. A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조건 평등인 거고.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평등선이 있거든. 무조건 여기가 가까운 게 평등에 가깝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하나 단점이 있어. 만약에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할 때 얘가 좀 더 평등하고 얘가 좀 더 불평등한 건데, 이것만 보면 얼마만큼의 불평등인 건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지. 그냥 대략 얘가 얘보다는 좀 더 평등하지 않다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이게 얼마 정도가 확실한 값인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런 거 알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의 그림으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라고 나오잖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왜냐면 곡선이 많아지면 헷갈릴 거니까. 또한 한 좌표 안에서 여러 나라의 로렌츠 곡선을 그리다 보면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 나라별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사문단은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얘기한 거지. 마지막,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여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진위계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오문단에 얘기하는 디귿인가요? 진위계수는 니은의 단점 자체를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 삼각형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눠지는데, 진위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것이다. 나오지. A의 넓이 자체를 이렇게 A와 B를 합친 걸로 뭐한다? 나눈 값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대각선 자체에 이런 가까울수록 뭘 가진다? 영의값 자체를 가지는 거고, 대각선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뭘 가진다? 1의 값을 갖지만 얘는 반대로 이 값 자체가 크다는 거 자체가 불평등이다. 그럼 뭐하고 반대야? 얘하고 반대지. 10분의 분비율은 작을수록 불평등인데 진위계수는 클수록 불평등이잖아. 라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듯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대. 그러면 세 개 다 뭐가 있어? 장단점이 있지. 왜 이렇게 졸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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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졸아? 왜 이렇게 졸아? 좋아.
아 내가 지금 여기 어딘가, 난 누군가, 네. 또 여기 어딘가, 뭐 이런 느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예, 그렇대요. 물론 이 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불평등의 정도를 얘기하는 표는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개만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7번 문제 적절한 건데 대상 구분에서 각각의 특성 설명하고 있다. 그러네. 기억, 니은, 디귿을 구분하고 각각 특성 얘기하고 단점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정답 1번 나오네요. 전문가 안 나왔고 이거 변화 과정하고 시대를 볼 때 이게 어떤 시대에 쓰인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거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잖아.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거 대립되는 거 아니지. 그 다음 현상의 원인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8번 적절한 거야. 자, 기억은 미음과 달리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린 건 지금 니은인데 거꾸로 됐지. 왜냐면 그림 자체가 아예 문제구수는 나왔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니죠. 두 번째, 기억은 디귿과 달리 특정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오문단의 마지막에 나오지. 디귿은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정답 2번. 세 번째, 미은이 디귿보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기가 유리하다. 근데 이 미은 자체가 노린공수인데 이게 나라가 많아지면 이렇게 선이 많아진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디귿에서 나왔잖아 아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히려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의 수치를 비교하기 위한 건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지. 거꾸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디귿이 니은보다 바꿔야지. 그 다음 보편적 방식은 기억이었지. 아까 기억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기억의 값이 커질수록 니은 디귿 값이 커지는 거고 아무 상관없잖아. 네. 기억이 커지는 건 커지는 거고 니은 디귿을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이 세 개는 각자 상관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 방법 자체가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9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죠. 그러면 1번에 각국의 소득 분배가 을국의 소득 분배보다 평등하다 라고 나왔잖아.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를 가운데 중점으로 해서 똑같이 움직일 때 얘가 어때? 얘가 좀 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좀 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1번에 볼 때 각국이 좀 더 이 점선에 가까운 거니까 좀 더 평등한 거지. 네. 얘는 머니가 좀 더 불평등한 거고. 1번 정답 아니야. 그래서 2번 각국의 진위계수가 을국의 진위계수보다 1에 가깝다. 맞아요. 왜? 그래프부터 가까이. 그래프 가까이? 진위계수는 아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0의 값을 가진다는 거잖아. 월요일 1이고 그럼 얘가 0인 거고 얘가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을국의 진위계수보다 각국이 더 1에 가깝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네. 그치? 왜냐면 얘가 여기에 좀 더 가깝고 얘가 좀 더 이렇게 일부를 멀리 그렸잖아.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2번이 정답이지. 각국의 진위계수가 을국의 진위보다 0에 더 가깝다고 해야지. 정답 2번. 거꾸로 한 거잖아. 네. 세 번째. 각국보다 을국의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이
더 낮다 라고 하는데 3번 자체를 보면 갑하고 을을 따져봐야 되잖아. 갑 같은 경우는 하위 40%가 소득 점유율이 얼마야? 이 40%가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 얼마야? 이건 따져봐야 되잖아. 얘네는 갑국 같은 경우는 하위가 얼마 갖고 있어? 하위 40%가 20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하위 40%가 얼마 갖고 있어? 10%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맞네. 갑국보다 을국의 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낮은 거지. 확인할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가 하위고 여기가 상위니까.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갑국의 10분위 분배율이 을국의 10분위 분배율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데 10분위 분배율은 아까 나왔지. 그러면 하위 소득계층이 지금 20% 갖고 있는 거잖아. 4번을 볼 때 갑은 20%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하위가 10%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걸 상위를 갖고 나누세요 라고 했는데 상위가 지금 얼마 갖고 있어? 이 20%가 40을 갖고 있지. 그럼 여기는 20에다가 40을 나누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10에다가 뭘 해야 돼? 얘네가 갖고 있는 게 50이니까 이렇게 50을 나눠야지.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 합은 0.5 나오겠지? 여기 0.5 나올 거고. 그렇잖아. 그러면 각국의 신분위 분배율이 0.5니까 더 크다. 맞네? 그 다음 마지막. 각국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이 정도니까 40% 차지하는 게 나오네. 아까 여기서 이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지만 어쨌든 산수는 해야 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정신 들어? 네. 정신 들어? 네. 이렇게 푸는 거야. 경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산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삼수요? 산수.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인구되는 거니까 하위, 중위, 사이에 뭐 상위. 여기가 하위 40%, 상위 20%, 하위 40%, 상위 20%.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지. 보고 나면.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하나 남았다. 예, 마지막이잖아. 그럼 예, 그럼 다 끝나가요. 자,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때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법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약칭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전자상거래 보호법이라는 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만 그냥 설명한 거지. 당연히 소비자 보호법이니까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겠죠. 두 번째, 안전한 구매를 위해서 A씨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보호장치를 잘 이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과 청약 확인 등을 거쳐야 되고 신원정보 확인이란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청약 확인은 소비자의 계약 체결인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금 결제 전 특정 작업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작업항을 통해서 소비자는 컴퓨터의 조작 실수나 주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뭐가 나왔어? 이런 신원에 대한 정보 확인이 나오지. 그리고 신원 정보 확인이란 결국은 판매자 상호나 상호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쉽게 가면 이런 판매자와 연결된 것들, 뭐 상호든 보면 그 다음에 뭐 등록번호든 또는 마지막으로 연락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청약 내용 자체를 뭐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넘기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소비자 보호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 방법도 있는데 에스크로란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 대금을 은행 등의 제3자에게 맡겼다가 물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후에 구매 승인을 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결제 대금 예치대라고도 하며 소비자는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쇼핑몰 초기 화면이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에스크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악기를 구입하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선불식 현금거래에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스크로에 가입해야 한다. 단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원처럼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제품 배송 여부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적용에 적용된다. 이런 장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에스크로하고 연결된 걸 얘기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잠깐 뭐 한 거야? 어떤 이런 물품에 대한 대금 자체를 제3자 이 3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나와? 은행 정도가 나오지. 얘네한테 잠깐 뭐 한다? 맡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판매자 자체가 그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받았다고 얘네한테 알려주면 얘네가 갖고 있다가 그 물건 값을 판매자에게 넘긴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판매자한테 그냥 넘겨서 돈을 근데 물건이 안 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한테 중간에 넣었다가 실제로 물건을 소비자가 받으면 그때 얘네가 다시 물건을 넘기는 거야. 물론 수수료 같은 게 좀 붙긴 하겠죠. 하지만 뭐해? 좀 더 안전하게 한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제품 구매 후에 소비자 보호 장치로 청약 처리가 있다. 그럼 네 번째도 보여주는 게 이 청약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 A씨가 악기를 배송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마다 연구와 관계없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단 통상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해야 되고 A씨처럼 단순 변수일 경우에는 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청약을 처리하는 게 가능한데 이때는 A씨가 제품을 훼손했더라도 청약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배송비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 처리에 관한 기록은 5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청약 처리는 5년 정도가 보존이 됩니다. 대신 이 형태를 보면 배송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건데 만약에 광고가 사기였을 때는 배송비나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좀 있지. 마지막, 하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제품이 훼손되거나 시간 경과나 사용으로 인해 제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서적 등의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제품을 악용한 걸 막아 판매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누구도 보호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자도 어느 정도 보호도 가능하다. 왜냐면 사기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5문단은 이런 청약에 대한 철회가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죠.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 그죠? 말 그대로 제품 훼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쓰거나 계속 훼손이 되거나 또는 시간 경과나 사용을 해서 이런 제품의 가치가 내려가거나 또는 서적 같은 경우는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장 자체가 훼손이 되죠. 누가 의도적으로 복제한 다음에 다시 책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는 청약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5문단 맨 마지막에 5년 정도를 보관하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물의 보호법에는, 소비자 보호법에는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까 마지막 문단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뭐 한 거야? 이 경우가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자 자체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소비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 신원 정보 확인에 판매자의 상호나 등록번호나 연락처 확인하고 두 번째 문단 나왔지. 네 번째, 소비자 보호법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보다 보상에 초점을 둔다. 근데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네 번째 줄 나오잖아. 이런 보호법은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보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지. 거꾸로 얘기해. 보상보다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이렇게 바꿔야지. 정답 4번. 마지막. 온라인상의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에스코로의 의무적 가입을 안 해도 된다. 그런가요? 그래서 음원 같은 경우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고 나와요. 그 다음 11번 기억의 효과를 적절한 건데, 기억은 에스크로,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이죠. 네.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에스크로 상관없지. 물품 대금 훼손도 상관없지. 네. 그 다음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지. 네. 그 다음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지. 네. 물품 대금은 똑같은 거고 나중에 이제 돈만 판매자에게 좀 더 늦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물품을 직접 받고 나서 구매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은행이 얘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판매자한테. 정답 5번. 자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김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들에게 선물할 축구공을 주문했다. 이틀 후에 축구공을 배송받았는데 포장을 뜯어본 아들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일 그대로 반품을 유도했다. 이 경우는 지금 제품 해소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이거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네. 두 번째, 온라인 서점에서 학습만을 주문했다. 이후 홈페이지의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다음날 배송받고 무심결에 비닐 포장을 뜯었대. 근데 서적은 포장해서 하면 안 되잖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책을 다시 구매했으면 알게 돼서 당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반품이 안 된다는 거야. 연우야. 그치? 왜? 복제할 수 있으니까. 그치? 너 복제품이야? 너 누구야? 너 연우 복제지? 자 1번. 그러면 청약철의 시점에 문제가 없지. 맞아? 그 다음 당연히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고 디자인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반송료는 자기가 해야지. 네. 세 번째, 가는 김씨의 청약 철회를 받아들여야지. 왜냐면 제품 해석한 게 아니니까. 네. 정답 정답 3번. 포장지 회사는 상관없잖아. 그 다음 네 번째, 판매자는 나에서는 이 씨의 청약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 왜? 분명히 서적은 포장지를 훼손하면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마지막, 이 씨가 주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당연히 반품 요청할 필요가 없지.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두 번째 줄에 주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준 거니까.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다음 주는 과제가 이렇게 되죠? 월과는 3강, 7강 문제. 1이라고 주간은 3강 문제. 빠지만. 어휘가 일단 빠지죠. 다음 주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어휘를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